제가 작년에도 온 것 같은데, 맞죠? 1학년 엄마 손 들어봐요. 절반이 1학년 엄마니까 저를 모르시고, 작년에 오셨던 엄마들도 뭐 다 까먹었겠죠. 작년에 와서 제가 잠수는 영어 공부법 이야기했나요? 수학 공부 이야기했어요? 뭐 영어 했다는 분도 있고 수학 했다는 분도 있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 작년에 불렀던 선생님을 다시 부르지 말라고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싫어한대요. 작년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지겹다고. 근데 우리 조암초등 작년에 들었던 조암초등 엄마들께서 그 강의 끝나고 왜 나가실 때 이거 평점 쓰죠, 평점. 그거 하실 때 내년에도 꼭 불러달라 했다 하면서 우리 학부모장 선생님 지금 운동장에서 수업하고 계신데 그죠? 엄마들이 이 앵콜 요청했다고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주제를 완전히 달리해서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가장 중요한 것 물론 학습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이제 대구시 교육청에서 주로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초등 저학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미 오늘 강의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이 아니구나 4살쯤 됐을 때요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뭐 좀 이상하더라고. 어느 날 브로마이드 2장 당가세빵 살 때인데요 브로마이드 2장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거기 보니까 기린 한 마리하고 코끼리 한 마리하고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우리말로 기린, 코끼리라고 써있고 그 밑에 영어로 지라프, 엘리펀트 기린이 지라프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 보고 막 따라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건 아닌데 싶었어요. 그래서 4살 때 과감히 제가 여보 당신은 애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이거 해라. 공부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4살 때 뺏었거든요. 뺏어서 4살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이제 학습과 소통 영역에서 제가 담당했죠. 근데 막상 큰 소리는 쳤지만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또 제 어린 시절 돌이켜보니까 저는 너무 불우해서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빠가 죽어 있어요. 엄마는 그때 이제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우리 삼형제가 이제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형 공부시키고 형 4학년 제 1학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병을 앓고 계셨지만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제 형 공부시키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양육을 받은 경험 이런 게 전혀 없죠. 엄마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키워야 했으니까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컸어요. 친척 집부터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 진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전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이래서 와이프한테 큰 소리는 쳤지만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죠. 좀 과장하자면 거의 다 읽었어요,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저는 공부에 한이 있는 사람이고 어쩌든지 이 아이가 제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다시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테죠. 저처럼 뭐 이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을지라도 보통 사시면 다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 공통적으로 영어 울렁증 이런 거 있으시니까 형편만 되면 이제 영유 보내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막 나는 외국인만 나타나면 50m 전방에서 장문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길 물으면 막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이제 영어 같으면 예를 들면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브랜드 있는데 막 보내고 하죠. 요즘 영유 보내는데 돈도 비싸더라고요. 이제 100만 원 들대 100만 원? 평범한 브랜드 뭐 원더랜드 뭐 폴리 뭐 이런 데 보내려고 하면 막 저도 너무 아이를 이제 제가 겪었던 아쉬움, 저는 이제 인생의 갈림길, 결정적 순간마다 제 멘토가 될 누군가가 없어서 아버지 부재 때문에 그렇다고 형이 뭐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형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또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뭐 존경하는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제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시내 나가서 이제 닥친 대로 육아서적을 사입고 이랬는데 엄마들을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애들 키우더라고. 여기 어디 월성 입회난? 이 학교 맞아요? 길 건너면 저 월서고 이쪽은 조함이고 맞죠? 보통 아파트 앞에 가면 막 아침에 막 전쟁 나도 전쟁. 노란 차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막 서로 막 태워 보내고 막 엄마도 보니까 학기 초 되면요 항상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 오면 막 태워 보내고 막 밥비 올라가서 밀린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못 받은 연속극 다운받아 보거나 뭐 이러시죠. 학기 초에는 보니까 보통 막 이렇게 빨리 이제 다시 올라가시던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특히 1학년 엄마들 보니까 안 올라가고 버스 떠난 뒤에도 거기 앉아가 서성이면서 이제 눈 맞추고 수다 떨고 막 그리고 급기야는 좀 있으니까 한 4학년이나 5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있으면 꼬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막 애기 키워요. 이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가 유통되는 거죠. 물론 좀 더 빠른 엄마들은 뭐 이마트 문화센터 같은 데서 뭐 애들 무슨 뭐 수업하다가 막 전화번호 따고 이러면서 팀 짜기도 하고 뭐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그 친해진 언니하고 커피 마시다가 이제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건너가가지고 언니 집을 무슨 압수수색 하듯이 막 수색 정찰하듯이 샅샅이 살피면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나 하면서 큰애 키우는 큰애 책상 위에는 어떤 학습지가 놓여있나 살피고 막 몰래 사진도 찍나 몰라. 저는 실제로 저보다 몇 년 선배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진도 하나 찍었어요. 내가 처음 보는 백과사진이 있는 거라. 옹진 학생 대백과 사진 하면서 뻘거해가 20권짜리 80만 원인가 그때 막. 엄마도 이제 그렇게 이제 궁금한 걸 해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뭐 넉살 좋게 안 생겼죠?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넉살 좋게 뭐 누님 우리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육아서적 읽었어요. 육아서적 읽다 보니까 수백 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딱 잡혀서 한 개 잡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아, 그래, 바로 이거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넘겼네. 그때 마침 우리 와이프가, 학교에서 이제 퇴근하고 버스 타고 오다가 창문 너머로 저 옛날 달성군청 옆에 서부중앙인데 송현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발견했죠.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칙 하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퇴근하고 오더니 저하고 애를 끌고 그 서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격기를 끌려가가지고 제가
우리 애 4살 때부터. 한 번 끌고 가더니 그다음부터 자기는 안 가. 주로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전문 서점 늘 갔죠. 요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프랜카드 붙여놓은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런 전집 할인 매장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죠. 대구 예전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한 너댓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 서점의 공세, 교원 언니들의 맹활약 덕분에 다 망했죠. 제가 뭐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서점에 가서 갈 때마다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그림책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하고 항상 읽고 다 읽으면 다시 어린이 서점 가고. 요즘은 이제 학교 도서관이 워낙 좋아져 있고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많죠. 저는 여기서 가까운 화성파크 드림 사는데 우리 아파트 옆에 가면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달서 어린이 도서관.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린이 책에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자녀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경험은 이제 우리 아이 초3 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생겨서 제가 그 시작할 때부터 들어갔어요. 이제 지금도 회원이에요. 지금 뭐 글 안 쓰죠. 우리 아이 다 커가지고 우리 아이는 지금 원래 27 청년이 됐는데 4살부터 27까지 제가 키웠어요. 실제로 입시까지 다.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피아노도 안 가고 태권도도 안 가고 뭐 영어 학원도 안 가고 수학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잘 모르는 정보는 이제 잠수내에서 주로 도움을 받고요. 잠수내에 대해 소문난 영어공부법 그걸 따라서 저도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뭐 자녀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하려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건 눈높이를 해야 될지 싱크빅을 해야 될지 이거 정말 어렵죠. 유치원 보낼 때도 그랬죠. 몬터스를 보내야 될지 통합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유치원 선택할 때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4군데 유치원을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몬테소리로 대표된 해바라기 유치원 가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 원장선생님이 대구 그 당시에 대구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외국 여행 갔다 오면 항상 뭐 이렇게 무슨 모형이나 교구 같은 거 갔다가 막 1층부터 3층까지 다 교구로 도배돼 있대요. 그 제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교구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교구에 의존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서 좀 뛰노는 유치원 이른바 몬테소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통합유치원 대구에서 통합유치원의 대표적인 유치원이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유치원 계명유치원이라고 하죠. 거기 제가 갔잖아요. 또 가니까 뭐 아빠가 오니까 선생님들이 막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앉자마자 했죠.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가니까 뭐 선생님들이 당황해가지고요. 커리큘럼? 왜 그런 게 있나 하면서 막 교무실에서 다 뒤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통 엄마들 오면 뭐 원비가 얼마입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웬 이상한 아빠 와가지고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을 제가 다 겪었다는 말이에요. 먼저 겪은 선배 학부모로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참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 대상으로 뭐 아이 키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뭐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서 제가 어린이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다 했죠. 중3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서점에서는 이제 읽을 책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보 한 1년 나가다가 고등학생이 되고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입시하느라고. 우리 이제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죠. 동네 주민 사실 넓은 의미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어린이서점 계속 다녀서 완전히 초대형 단골이죠. 돈 엄청 갖다 부었어요. 어린이서점에. 저는 한 권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남부도서관도 가보고 했는데 학교 도서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괜찮은 어린이 서적, 어린이 책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서 버리고 싶은 책 이런 것만 학교에서 가오락하면 한 권씩 갖다 내가지고 그걸로 학교 도서관을 채우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서점 주인이 어느 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이런 게 생기니까 동네 골목 서점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해달라는 거라. 저도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근데 제가 받은 도움이 너무 크잖아요. 12년 동안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워낙 단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날 되면 항상 뭐 문화상품권 이런 거 선물해 주고요. 성탄절 되면 또 뭐 선물해 주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아이가 격려를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엉겁결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자녀교육 강의를 한 번 딱 했어요. 여름방학 때. 근데 이게 뭐 엄마들이 좋아해가지고 제가 계속 하게 됐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어린이 전문 서점 그 호시호치라는 곳에서 11년을 하고 드디어 서점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는 바람에 그 강의를 우리 연구소로 옮겨와서 지금도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 반만 되면 요즘은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매주 한 권씩 그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을 제가 엄마들에게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보고 연수를 받으래. 그러니까 팔자 없이 몇 년 전에 연수 받고요. 그 다음부터 학교 이렇게 불려다니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가지고 올해도 지금 한 60군데 학교에 나가죠. 4, 5, 6월 달은 매일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뭐라고 죽이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교육 전문가 뭐 이런 입장에서 어머니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 뭐 맞는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어쩌면 동네 선배 아니면 뭐 삼촌 여러분들 또래 같으면 뭐 딸은 아이고 삼촌 막내 동생 뭐 이런 입장에서 정말 제가 조카를 키운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못됐게 여러분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못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뭐 다 아시니까 그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그 뇌가 활성화되죠. 학습과 관련해서 뇌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오른쪽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예요.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왼쪽 뇌는 노란색 부분이 아주 적어요. 뭐 상식이죠, 상식. 이렇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 책 잘 못 읽히더라고요. 사놓긴 너무만상 사놨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유치원 부모교육 같은 거 받아보시면요. 비아지 여사나 몬테소리 여사가 한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가 신체 영역, 행동 영역이고요. 다른 하나가 인지 영역,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죠. 다른 하나는 정서 영역, 감정과 관련된 영역. 이 세 영역이 골고루 이제 함께 성장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물론 뭐 신체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 아토피 피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유기농 식품 먹이고 또 GM 식품 피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노력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인지 영역의 발달에 많이 엄마들이 할애를 해요. 특히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데서 경쟁이 치열하고 막 이러다 보면 옆라인 옆에 내 딸하고 꼭 비교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인지 영역에 이제 발달에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뭐 오만 거 다 시키죠. 이름 난 뭐 차마 뭐 브랜드는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보다 그 인지 영역의 발달을 돕는 것이 책 읽기예요. 가장 이제 사실은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같은 거 치면요.
이른바 쇠견머리라고 하는데, 쇠견머리? 우리말로 쇠견머리라고 이게 이른바 사고력이죠, 사고력. 생각하는 힘. 이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고, 또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말마다 뭐 캠핑 다니고, 뭐 체험학습 다니고 하더라도, 그죠?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간접적인 경험을 이제 쌓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간접 경험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게 하는 거죠.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쌓으면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또 당연히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책을 읽으니까 어휘력도 자라고요. 독해력 뭐 이런 거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면 문제는 창의력도 자라요. 그래서 이런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엄마들 깊은 신뢰가 있어야 사실은 책 읽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또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책이 중요하다는 건 엄마들이 다 알지만 실제로 사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하루를 보내는 시간도 그렇고요. 어디 보내가지고 돌리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정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언젠가 제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인지 월서인지 모르겠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엄마 막 뛰었어요. 선생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하면서 우리 애가 사교육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느 거 끊을까요 하면서 다이어리를 쫙 펼쳐가지고 그 주간 스케줄 있잖아요. 제가 쫙 훑어보고 다 끊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저한테 안 와요. 제가 그때 이제 좀 서툴러가지고 엄마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다 끊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맞죠? 조금씩 끊으라 해야 되는데 콩나물을 키우는 거 보면요. 콩나물 시루에 밑바닥이 뚫혀 있죠. 근데 콩나물 시루에 이제 이거 천을 덮어놓고 시루 위에 물을 계속 부어요. 우리가 보기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부은 물의 일부가 머금어져 있는 거죠. 콩나물이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자,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주인공 이름 몰라도 되고요. 거기서 교훈 안 얻어도 되고요. 그냥 책을 읽고 즐기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쑥쑥 자라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책 읽고 나면 띠가고 묻는다? 주인공이 어떻게 됐지? 하면서 여기서 깨달은 게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애가 막 책에 몰입해가 재밌게 읽었어. 잘 읽는 애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 여운이 남아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뭐야? 이 기사는 어떻게 돼요? 김세절. 여러분들 지금 도깨비 보면서 막 공유한테 빠져가지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남편이 뛰어가지고 밥독 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직도 지금 뭐 내리 속에 공유의 잔상이 남아있는데 속으로 막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들 책 읽히고 난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서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책의 맛을 알아가고요. 점점 뭐가 자라는데 우리가 섣불리 개입하면 안 그래도 우리 자주 뚜껑 열리는데 또 책 때문에 뚜껑 열려가 되겠어요? 안 그래도 뭐 저는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애 키워보니까 제가 고질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충동 조절 장애. 제가 영어로 제 병명을 지었잖아요. 파트타임 사이코. 풀타임 사이코 같으면요, 정신과 가서 뭐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이런 걸 투여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풀타임이 아니고 또 같은 상황에서 또 뚜껑 열리는 것도 아니야. 마누라가 내 기분 나쁘게 한 날, 아니면 뭐 어머니들 같으면 시댁 갔다 온 날, 아니면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 뭐 이런 요소가 또 자극하면 같은 상황에서 전에는 뚜껑 안 열렸는데 오늘은 뚜껑 열리기도 하고 뭐.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아유 시험 점수 가지고 애 혼내지 마라 하더라 하면서 참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양치 안 한 게 갑자기 내 뚜껑을
이런 식으로요. 안 그래도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저는 오늘 이제 제게 주신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많은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했는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렇게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 인간이 실패를 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무수히 우리 아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요. 왜 수학 문제 풀리다 보면 뚜껑 자주 날아가죠. 저는 성질 진짜 급하거든요. 집에서 제가 뭐 직접 채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틀리면 바로 발로 차고요. 머리 쥐어박고.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는 내가 뭐라 하고 막 고함 지르면 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더 해가지고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함 지를 때마다 애 눈동자가 팽글팽글 돌아가면서 초점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러니까 더 못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애가 멍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이미 뚜껑이 들썩거리니까 막 계속 해댔죠. 그러면 애는 자존감이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요. 하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이건 인간이 아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고 나서 채점하자. 자고 나서 채점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는 하루에 4문제씩 수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교 수학을 좀 하는 편이어서 그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중에 이제 보통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난이도별로. 교과서 익힘책 1단계라면 이제 올림피아드 문제가 5단계쯤 되죠. 우리는 이제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4문제씩. 근데 어느 날 4문제 다 틀린 거라. 어떻게 할게요? 안 해보면 모르는데 이거. 하도 열받아가지고 자는 놈 방문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킨 다음에 오답 처리도 하고요. 정말 잔인하죠.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또 어떤 데 열받으면 막 풀리던 문제집 두두 말아가 애 머리통 때리다가 안 되면 겁을 좀 줘야 되잖아요. 문제집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건 수학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니 인생 니가 알아서 살아 하면서 근데 이 파트타임 사이코는요 정세가 한 2시간 가면 돌아와. 그럼 2시간 되면 맨정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찢었던 문제집 도로 펴가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요. 너무 많이 꾸겨지면 좀 다리기도 하고 막 이래가 이제 원위 지식기죠. 애가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를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나를 포기하나? 우리 막 겁줄 때 애들은 정말로 막 포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켜놓고 자러 들어간 애 침대로 뛰가가 옆에 무릎 꿇고 울면서 아까 아빠가 미쳤나봐. 사랑해 우리 아들.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가 조금씩 인간 되어 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면서 울면서 아이를 위로하고요. 그럼 아이는 내일 또 그럴 줄 알지만 용서해 주는 거죠. 저도 이런 일 무수히 많았어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강의를 한 10년씩 들은 엄마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아이하고 어떤 호작질과 해꾸질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뭐 실패만 말씀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엄마들한테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생략할 테니까 제가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통해서 저렇게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특히 만나면 이상하게 학습적인 요소들이 자꾸 자라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어린이 서점에 나가서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 책을 사서 아이를 이게 읽어주고 읽고 이랬던 경험. 제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황금기 같아요. 지금 애가 너무 커서 뭐 같이 어린이 서점 갈 수도 없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포악한 아빠 밑에서도 아이가 잘 자라줬어요. 너무 고맙죠? 지금 생각도 장하고 대견하고 이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면 며칠은 제가 따라갔는데 며칠 가니까 그 다음부터 오지 마래. 애 혼자서 보내라 하더라고. 저는 너무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애도 작고 2월생인데 한 일찍 들어갔고 뭐 이래가지고 미행을 하자면 미행. 학교 대문까지 잘 들어가나 싶어, 교문까지 잘 들어가나 싶어서 미행해보면요, 골목에 정말 기분 나쁘게 큰 개를 키우는 집이 하나 있어요. 왜 골목에서 개를 키우나 몰라 하면서. 우리 애가 개를 무서워하니까 애가 골목을 가다가도 그 집 앞에만 가면 그 집 대문 잠겨 있고요. 개도 안 나와. 그래도 애는 스파이더맨처럼 건너편 벽으로 딱 붙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탁 이렇게 재빨리 통과한 다음에 후다다닥 지나가고요. 또 좀 큰 길로 나가가지고 뭐 땅바닥에 이상한 하얀 총알 같은 거 막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 일일이 줍고요. 그냥 사도록 하면 사줄 낀데 그걸 왜 줬나 몰라. 그렇게 하면서 막 한 30분 걸려서 교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얼마나 안쓰럽든지 그거 생각하면 뭐 지금은요. 우리는 지금 SKY 경영학과를 올해 졸업해가지고요. 지금 외국 회사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 이제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봐. 슬퍼 죽겠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요. 우리 애가 2월달 서울생활 7년을 이제 정리하고 2월달에 이제 외국 나가기 전에 2월달부터 3월 중순까지 대구 내려와서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좋던지. 한 달을 함께 지냈는데 같은 공간에서. 불편하긴 되게 불편했어요. 우리 애 없을 때 내가 우리 애 방을 쓰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이게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학교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고 막 이러죠. 저는 뭐 맨날 늦잠 자고 이러는데, 밤늦게 뭐 자러 들어가면 막 지랄하고 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 방을 내가 썼거든요. 근데 애가 내려오니까, 사실 내 안방으로 다시 쫓겨가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불편했어요. 우리 애는 이제 학생으로서 살 때는 막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제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이 시차 적응한다고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 방 앞에 이제 거실 화장실이 있는데 내가 화장실가 물만 틀면 우리 애 방 안에서 고함 소리가 나는 거라. 아빠 조용하라 했잖아. 시험 지랄을 다 하고 막 무슨 하나님 한 분 내려오신 것처럼 막.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 잘 못 보다가 서울 생활할 땐 겨우 2달에 한 번씩 내려오고요. 내려오면 뭐 하룻밤 자거나 이틀밤 자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온다고 뭐 또 대화할 시간 얼마 없죠. 잠깐이고 대부분은 지는 지대로 노트북 하고 뭐 엄마는 엄마들 테레비 보고 저는 저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아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부러워요 사실은. 아이들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고요. 학교 보내고 또 좀 있으면 쫓아가고 엄마하고 막. 학교 갔다 오거든요. 미리 뭐 식탁에 과일 깎아놓고 딱 기다렸다가 과일 미긴 다음에 손 빨리 씻고 할 일 하라 하지 말고. 무슨 요즘 또, 이 자기 경영, 자기 개발 이게 유행해가지고, 엄마들이 얼마나 뭐 애 키우는 것도 스케줄링 해가지고 막 프랭클린 다이어리 사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하지 말고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들 무릎에 앉혀놓고 또는 이렇게 무릎 빼고 눕게 한 다음에 학교 잘 다녀왔어? 무슨 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애들 뭐 중얼중얼 거리면 좀 들어주고 또 뭐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 학교 뛰가지 말고요. 웬만한 건 들어주면 다 해소되거든요. 무슨 뭐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 같으면 이제 바로 뛰어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교 폭력 이런 거 이제 가서 이제 다니면서 막 상의도 하고 해야 되지만 웬만한 거 그냥 들어주다 보면 애들이 이제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애들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그림책 같은 거
마음을 실어서 읽어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뭐 일과를 해도 한번 해봐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엄마가 강의 끝나자마자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2권을 빌려갔대. 제가 말한 책 중에서. 그래가지고 2학년 아이한테 그 책을 읽어줬대. 엄마는 화났다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줬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대. 자기는 아직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때는 애가 갑자기 뭐 펑펑펑 울면서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자기는 가능하면 화 안 내고 뭐 이렇게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애가 막 펑펑펑 우니까. 그 애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의 진심이 느껴진다나?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이 느껴진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꼭 안고 엄마 사랑해 하면서 이 집 난리 났어요. 우리 카페에 글을 올려가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강의 끝나고 바쁘잖아요. 근데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 연구소 들어오시면 그죠? 그 어머니들께 필요한 뭐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들도 올려놓고 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MP3도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 자라요. 이게 가장 좋은 자녀교육이죠.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책에 관한 습관을 잡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학년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뭐 애들 책을 가면 다 뭐 Y만 들고 앉았고 이런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은희책 어떤 건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좋은 은희책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실어서 아이와 소통하고 읽어주고 하면 우리 아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뛰어가가지고 막 확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확인하다 잘못하면 뚜껑 열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또 막 그런 걸 좋아하니까 참 답답한 출판사들이 책 뒤에다가 또 질문지를 2장, 3장씩 붙여가지고 요즘 팔더라. 그 엄마들 너무 고맙죠. 안 그래도 뭐 물어볼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 대신에 막 전문가들이 막 질문을 만들어서 한 2-3페이지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읽고 나면 그거 막 시험 치듯이 하고 이러죠. 좀 못듣게 말하면 그건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 그건 교재 또는 문제집. 이건 좋은 은희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들한테 더 부담만 주는 거죠. 책을 읽고 계속 확인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와서 내가 지금 송중기한테 꽂혀가지고 태양의 후예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봐요. 이거 참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참 갈 길 없죠. 애들은 어떤 은희책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래서 막 거기 몰입해 있잖아요. 근데 막 어른들이 가가지고 쫓아가서 막 그 몰입을 깨는 거죠. 뭐 확인하고 이런 것.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요. 저는 가능하면 독학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은희책을 통해서 저는 인지적 요소도 잘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안정시키는데 좋은 은희책이 큰 효자로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아이한테 정말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자라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래서 우리 애가 학교 가는 것만 봐도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애가 교복 입고 아침에 현관문 열고 나가잖아요. 내가 맨날 디카 들고 막 찍으려고 이지를 맨날 이렇게 막 진짜 했어요. 근데 우리 애는 또 막 싫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찍어놓으면 막 가서 찾아가 지우고 막 이러죠. 저는 너무 진짜 자랑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평소에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말 잘 못해요. 맨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하거든요. 맨날 하는 말은 했나? 어쨌어? 동생 왜 때렸어? 밥 먹었어? 양치했어? 왜 흘렸어? 뭐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말들 다 이런 말들이죠. 지시, 확인, 질책. 그러니까 애들 자존감은 잠깐 점점 떨어지고 이렇죠. 우리가 늘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도 하루가 짧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가라앉아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말들은 전부 지시와 명령, 확인, 과질책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거칠고 이런
아빠도 좋은 의식을 만나서 애한테 읽어주다 보니까 저절로요, 거기에 내가 동일시 되고요,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저하고 아이하고 같이 운 적이 참 많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한 권 있는데,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라는 브라질 그 성장소설을 우리나라 만화가 이재시라고 만화로 그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권에 2만 몇천 하는데 절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절판된 중고를 거래하는데 원가보다 더 2배 비싸게 거래되고 이랬어요. 도서관에 가면 있을 텐데, 이거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거든요. 그 꼬마 제재라는 아이가 많은 과정을 겪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하고 그거 읽어줄 때마다 같이 울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따뜻해지고 감성적이 되고 이런 거죠. 제일 쉬운 게 아까 엄마는 화났다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그림책 보면 엄마가 바쁘니까 뭐 살림도 해야 되고 동생도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큰애 보고, 큰애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것 같아요. 큰애 보고 네가 알아서 들어가서 목욕하라 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래서 큰애가 이제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어젓하게 잘해요. 비누거품 막 엄청 풀어가지고 막. 너무 재밌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온 목욕탕을 다 비누거품으로 떡칠을 해놨어요.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목욕탕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엄마가 목욕하라 해가지고 애는 열심히 목욕한 것밖에 없는데, 엄마는 갑자기 또 고함을 지르면서 널뛰듯이 또 막 뭐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는 갑자기 뭐 영문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혼나니까 막 또 자존감이 툭툭툭 떨어지죠. 또 좀 있으니까 엄마가 애한테 웬일인지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애들 짜장면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짜장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먹다가요, 온 방바닥에 떡칠을 하고 막 지 얼굴도 그렇고 막.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짜장면을 사줘서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은 것밖에 없어요. 애들 그 나이 되면 뭐 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먹으려고 해도 어질러지잖아요. 또 엄마가 와가지고 막 또 막 뭐라 하면서 막 지랄을 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막 기가 확 죽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또 이렇게 심심하면 뭐 이렇게 그림이나 그리라 해가지고 스케치북 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요. 아주 잘 그리더라고. 근데 이 상상력이 너무 막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스케치북이 너무 좁은 거라. 그래가지고 벼락방에다가 막 온천지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또 뛰어오디면 또 난리를 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게 미쳤나 해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계속 엄마한테 이렇게 혼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점점 작아져요.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이걸 이제 이 그림책 작가는 작아진다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안 보여. 엄마가 또 보니까 애가 안 보여. 그제서야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 찾으러 다니는 걸 울면서 이제 우리 애 못 봤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현관밖으로 애 한번 쫓아내 봤어요? 쫓아냈는데 열심히 구멍으로 밖에 보면 없어. 그럼 어때요? 놀라가지고 또 온 동네 찾으러 다녀야 된다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일마 이게 밖에 나가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안 있고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 그리고 집 앞에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나가러 간다고 진짜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이 엄마 막 온 동네 찾으러 울면서 쫓아다녀요. 근데 애는 알고 보니까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자고 있었던 거라. 보통 울다 혼나고 이러다 보면 울다 자잖아요. 이런 거죠. 그제서야 이제 우리 엄마가 아까 내한테 그렇게 혼을 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했지만 사실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책을 만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전문용어로 동일시대죠. 주인공과 내가. 주인공이 맨날 엄마한테 혼나네? 나도 그렇거든? 하면서. 이게 동일시예요.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돼가지고 작년에 다 뭐 제가 이거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큰 충격적인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수요일, 금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수요일, 목요일 태양의 후예 본방사수를 위해서 10시부터 하는데 9시부터 긴장한대. 예민해져 있대.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절대로 집에 가서 저녁 타다주려고 하면 안 되고, 저녁 먹고 들어가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10시에서 11시까지 본방이 끝났어. 그렇다고 해서 11시에 튀어나오면 안 된대, 안방에서. 아직 엄마들이 송중기 잔영이 남아가지고 흐뭇하게 계속 떠올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이제 뒤집어 쓴다는 거죠. 이게 동일시대, 송혜교하고 내가 동일시대에서 송혜교가 송중기하고 뭐 뽀뽀하고 막 이러면 막 내가 하는 것 같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둘이면 또 오해가 생겨 갈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막 그렇고 그죠. 이게 이제 동일시에서 시작되는 거죠. 동일시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울을 때 나도 울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이러면서 이 자기 정화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속상할 때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좀 나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큰 문제는 뭐 운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는 한번 실컷 울고 나면 나을 수도 있고요. 이 카타르시스죠. 자기 정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깨달아요. 아, 우리 엄마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이 책의 주인공 엄마가 애를 맨날 혼내지만 사실은 깊이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막 애 잃어버렸다고 온 동네 방네 울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이게 통찰이라고 불러요. 인사이트니스. 좋은 어린이책을 진짜로 만나면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심리적 치유, 위로, 용기 이런 걸 얻게 돼요. 또 우리도 사실은 그렇고요. 우리도 평소에 참 아이한테 깊은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숨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마음,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표면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자라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만 이건 표면적이고요. 사실은 우리 깊은 곳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자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표현하기 어렵죠. 근데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은 딱 두 가지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뚜껑 날아간 날. 뚜껑 날아간 날은 내가 너무 애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잘 때 되면 뛰어가가지고 어떤 독한 엄마는 또 그것도 안 하더라. 엄마가 가서 잘못했다 하면 엄마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많은 엄마들은 애가 그냥 저렇게 속상해서 상처 입고 자면 너무 안 됐죠. 그래서 다 쫓아가가지고 뺨 비비고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마음이 끌어져 나오죠. 그래야 애가 위로를 받으니까. 엄마 우리 딸 사랑해 하고 그죠. 저는 신기하게도 아이하고 싸운 날 아니 일방적으로 혼낸 날 너무 미안하니까 이상하게 애 침대 옆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고 싶었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마음을 이렇게 아이한테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면 애들은 막 그 말 들으면서 막 울죠. 그 위로받고 씻기고 용기를 얻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면서 이상하게 어린이책에 나오는 대사가 내용이 그런 거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이제 그 감정이입돼 들어가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랬죠. 저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제가 아이 책을 읽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이상하게 우리도 일찍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38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보다 먼저, 사실 상식적으로 또 아이보다 우리가 먼저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아빠 없이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주로, 고학년 때는 그런 책들 많이 읽어줬어요.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아빠가 내게 남긴 것, 뭐 이런 거. 그거 읽어주다 막 나는 막 애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읽어주다가 막 펑펑펑 울면 막 애는 아빠 와오나 싶어가지고 막. 그래 슬프나 하고 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 책 읽기가 우리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를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정서적으로도 이 좋은 어린 책 읽기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시간만 많으면 제가 뭐든지 말씀드리겠는데. 어린 시절에 습관을 잡지 않으면 커서는 어려워요. 어머니들 아이들이 이제 아직 크지 않았으니까 제가 미리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세대가 대부분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또 내가 경험한 것하고 아이를 키우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시험 치러 가면요. 첫 교시가 국어죠. 국어가 8절지로 약 16장, 16페이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8절지 16장이 엄청난 거예요. 지문이 막 산더미 같은 지문이 주어지고 밑줄 몇 개 쳐놓고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어요. 그 3문제 새가 빠지게 풀고 페이지 넘기면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내 앞에 턱 놓여있고. 그 차마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이거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마음이 안 편쳐요. 엎어놓고 잘락하니까. 차라리 수학 같으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풀리기 때문에 대부분 자잖아요. 엎어놓고. 근데 이건 우리말로 되어 있어가 엎어놓고 자는 사람은 진짜 없고요. 수능 고사장 가보면 30명 중에 자는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를 다 풀고 마킹하고 5분 남겨가지고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는 아이들은 한 교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 읽기 능력이 부족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배운 대로 한 번으로 밀죠. 뭐 고르다가 다 비켜간다 하면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와서 책 읽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보면 전부 수학이 정석 꺼내놓고 있어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그 같은 학년이 6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60명인가를 뽑아서 심자반이라고 심화자습을 야간 자율학습 말고 2시간 더 시키는 거야. 밤 11시까지. 우리는 그거 뽑혀가지고 정신병동 온 것 같다 하면서 하얀 벽에 독서대 하나씩 쫙 60개 갖다 놓고 그것도 성적순으로 쫙. 우리 처음 들어가가지고는 우리는 뭐 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신 성적은 엉망이었어요. 제가 장기적으로 키워서 진짜로 책 읽히고 잠수는 영어하고 수학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면 내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학교 성적은 배운 범위를 딸딸딸 외워야 좋은 성적을 받죠. 그 장기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하고 좀 공부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영남고등학교 가자마자 그 610명 중에 3등을 했어요. 학교 들어갈 때는 엉망이었는데 2월 달에 벌써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학부모 상담한다고 가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말 하대. 아드님은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한 6, 7% 되네요 하면서 6, 7% 같으면 반에서 한 3, 4등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지금 전국 수석을 노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객관적 그 지표밖에 없으니까 그 제가 선생님한테 했어요. 선생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키웠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진짜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의외로 1년도 지나기 전에 3월 달에 쳤는데 모의고사 3등을 했어요.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드디어 610명 가운데 1등 했잖아요. 그 전에 1등 하던 애 엄마한테서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우리 와이프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집 교육 담당은 아빠입니다 하면서 저를 바꿔주는 거야. 이 엄마가 식사하자고 전화했는데 제가 또 전화를 받으니까 바로 끊어보대. 그분 아들은 이제 이과로 가가지고 공부 잘했어요, 걔도. 그래가지고 저 의대, 메이저 5대 의대 안에 드는 울산대 의대로 갔어요. 메이저 5대 의대 모르죠?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이게 메이저 5대 의대예요. 초등 1학년 엄마들 한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실은 고등학교 엄마들한테 이거 학부모 연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교육청에서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건지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유치원 5 중에 택하래 하나씩.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불안할 시기인 초등 저학년 가겠다 하면서 지원했잖아요. 엉뚱한 적 없네. 거기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전부 수학이 정석 꺼내고 수학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가 입시에서 가장 그 결정적 변수고 공부량도 많고 난이도 높아지고. 그래서 시간이 없고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사춘기고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그때 책 읽기는 참 어렵죠. 그 정 안 되는 엄마들은 불안하니까 뭐 동네 골목마다 있는 국어 논술학원 뭐 이런데 오피스텔 같은데 비싼 돈 주고 보내줘요. 거기 가면 뭐 그래도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읽겠지 하면서. 쉽지 않아요. 고학년 때는 전부 Y 들고 있고 책 읽으려고 하면 만화책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사춘기도 빨리 찾아오고 요즘은요. 또 불안하니까 엄마도 할 수 없이 뭐 또 부르줘요. 아니 보내줘요. 하늘이 독서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저학년 오면 싱크빅 눈높이 뭐 심지어는 뭐 중국까지 하더라. 장원 환자도 하고 뭐. 가능하면요. 근데 이거 뭐 몰매 맞을지도 모르는데 가능하면 초등 시절에는 학습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 하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학습지 할 시간에 책을 읽어야지. 학습지는요,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죠. 문제를 푸는 건 그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교과서에서 개념을 계속 연습해야 되죠, 개념. 이건 나중에 수학 공부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진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내일 어떤 학교는 제가 수학 공부 이야기하러 가요. 작년에 거기 가서 잠수 내용 했더니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 꼭 불러서 내년에 올해는 수학 공부 시켜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책 읽기가 생각하는 힘을 향상시키지, 문제 풀기가 생각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 풀기는 정답을 고르는 스킬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건 꼭 비유하자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국이나 찌개를 끓여가지고 MSG 안 태우죠. 당장은 입맛이 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족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MSG 안 태우잖아요. 근데 식당 같은 데서는 MSG 쓰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지를 하거나 문제를 풀 시간에 사실은 좋은 책을 읽어야지. 그럼 문제풀이 언제 배워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중간기말 4번 있죠. 모의고사 치죠.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생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교육적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4번, 8번 치고요. 우리 애 영남고등학교 다니까 1년에 8번 모의고사를 치더라고. 그리고 중간기말 있고요. 12번이죠. 그리고 저런 사립고등학교 가면요,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애들한테 다 틀린 문제 다 노트에 뺏기라 해. 오답. 우리 애는 다행히 몇 개 안 틀려가지고 오답도 금방 하는데요. 한 중간쯤 되는 애들은요, 한 달 내에 오답 뺏겨야 된다니까? 한 달 내에 다 뺏길 때쯤 되면 또 쳐. 미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선생님들 해설해요. 문제 해설. 문제 푸는 스킬은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이 뭐라카노? 시중에 좀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시중에 나오는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죠. 문제 풀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초등 엄마들이 인식하기 어렵지. 그래도 그렇지 하면 속으로 다 이런 생각을 끼라. 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면 이게 고수가 된 거라. 자녀교육 고수.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엄마들을 설득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습지 하는 거 나쁜 짓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를 다 위하는 거고 이래요. 그렇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걸 경제학으로 말하면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함께 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내가 밥을 먹는 거죠. 이걸 뭐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자, 10,000원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학교 생활 빼고 또 자는 시간 빼고 그죠? 뭐 노는 시간 빼고 이러면 얼마 없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러면 얼마 없어요. 이 얼마 없는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도울 것인가 이 문제죠.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말하면 내 엄마들 싫어할까 봐 말을 못하네. 저희네들 유아기 때는요, 왜 아이들 책 읽기 습관이 왜 안 돼 있는가 하면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 유아기 때 이부터 잘못되는 거라. 집집마다 가보면 다 교원 언니들한테 미안해요. 교원 언니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진 언니도 있고 뭐 많으니까. 어릴 때 엄마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언니들이 뭐 이거 읽어야 된다, 이거 읽어야 된다 하니까 겁나고 막
그러니까 적금 깨가지고 막 전집 도배하고 막 이러죠. 실제로 막 한 방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도배하는 엄마들도 좀 봤어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관심 있는 엄마들일수록 두루 다양하게 많이 해놓죠, 인테리어. 이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그렇다고 이거 확 빼봐요. 집안이 허전하다니까? 그게 참 빼라 소리도 못하겠고요. 작년에 내가 중고나라 갖다 팔락했는데, 인테리어 허전해질까봐 내가 팔라 소리도 못하겠어요. 이거 아무리 있어도요, 쳐다보다가 애 얼굴보다, 쳐다보다 애 얼굴보다, 언젠간 읽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다, 망부석 돼요, 망부석. 언니들 따라서 어떤 회사 가보면 교육받거든요, 교육. 요교육시켜요, 요교육. 0시부터 2시까지는 자연관찰, 개사법.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먹하고. 엄마들 보면 여기 좀, 이 전집에 눈 뜨는 엄마들 보면 여기, 아까 그 사진에 있는 책이 저기서 저까지는 뭐고, 저기서 저까지는 뭐고 다 알죠. 제가 우리 연구소를 이제 연다고 하니까, 제 강의가 아까워서 이제 주변에서 전부 연구소 하작하고 이제 강의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책을 막 곳곳에서 기증받았어요. 잠수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시던 분, 또 제 강의를 듣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다 커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엄마들 막 책을 막 굉장히 많이 기증했어요. 심지어는 뭐 대구 공공도서관에서도, 북부도서관에서도 3,000권인가 기증하고. 그리고 엄청 많이 책을 기증받아가지고 제가 학습만 하나 다 버리고요. 전집 다 버리고. 쓸모없는 책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주옥 같은 책만 지금 한 15,000권 우리 연구소에 있는데, 엄마들이 저하고 이제 강의를 듣다 친해진 엄마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어떤 엄마들은 컴퓨터도 사주고요. 어떤 엄마들은 하도 5만 거 다 기증하고 이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전집을 다 버리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고 아깝다 해서 버리지 말지. 그게 뭐더라? 웅진 비주얼 백과. 뭐 한 질에 100만 원 넘는다 돼? 맞아요? 그러니까 웅진 비주얼 백과 하고요. 또 그래도 막 전집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창작 동화 있어요 하면서 프레웰 테마 동화 원투 하면서 그것도 또 안 버리고 놔뒀잖아요. 그리고 주옥같이 잘 만들어진 그 유명한 그림책들 1000권하고 같이 이렇게 놔뒀어요. 한 1, 2년이 흘러서 관찰해 보니까 아무도 손은 안 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 의책을 만나면요, 이게 구분이 딱 돼요. 제가 3일 전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 뉴스인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이태임이 나와가지고, 이태임 알아요? 자기가 박한별 언니하고 수영장 광고 사진을 찍었대. 광고 동영상을 찍었대. 그러면서 집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 왜 울었게요? 박한별 언니에 비해서 보니까 자기 몸매가 이게 몸매가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막 울었대. 근데 박한별이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박한별이 여기 나타나면 올킬 하잖아, 올킬.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내가 애를 적절하게 듣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 이야기 같은 주옥 같은 그림책을 만나면 나머지 책들은 다 올킬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을 놔뒀는데도 아무도 손은 안 대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의 맛을 몰라요. 책에서는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인문학적 책 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 시절일수록, 그죠? 창작 그림책. 창작이란 말 붙이는 것도 이상하네. 책이 다 창작인데. 그걸 뭐 이상하게 해가 무슨 애기들한테 명작 전집 개사코 좀 몇 살 때 읽어요? 명작 전집. 세계 명작 20대 읽으라네, 20대. 뭐 아인슈타인이가? 아니, 벌써 50, 60대 경제와 역사를 읽으래. 그래가지고 무슨 사회탐구 책 사고 전집도 어디서 나온 사회탐구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하고 아니, 실제 수능에서도요, 수능에서 그 사탐 선택 과목이 10과목 있어요. 국사를 필수로 제외하면 10과목 있는데, 그 10과목 중에서 애들이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경제라는 과목이라. 제일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6살짜리한테 경제 이런 걸 사서 읽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어릴 때는 이제 불안하고 애가 잘 했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책의 재미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학교 들어오면, 초등학교 들어오면 이제 책을 안 읽을 게 없어. 유아기 때는 저렇게 도배를 해준다고 칩시다. 4, 5학년 때 이제 우회하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러니까 국어학습제하고, 정 안 되면 뭐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 뭐 이런 데 보내고, 동네마다 또 뭐 책 관련 프로그램 다 있죠. 진짜 안타깝죠. 지식 중심의 체육기 안 해도 돼요. 요즘은요,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식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니까? 창의성이 필요해요, 창의성.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를 재가공해내는가, 새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통섭 또는 융합, 이렇게 부르고요. 엄마들 아들께 쉬운 말로 하면 짜집기. 창의적인 짜집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인문학적 책 읽기.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읽기. 지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서 쉽게 읽거든요. 엄마들이 자기가 감정이 딱 이입되면 연속곡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아이하고 읽어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눈이 조금씩 뜨이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유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잘 몰라서 사실 제가 그 아이들이 저학년 시절에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만 들게요. 이거 자랑한다고 듣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판검사가 되고 싶어요. 법대를 가가지고. 근데 뭐 생내적으로 저는 초등학교도 6군데나 돌아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아예 공장에 다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경대법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저를 손을 끌고 시내 본영당 서점 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법서들 쫙 사줬어요. 근데 내가 배은망덕하게 엄마의 기대와 다르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내가 혼자 출세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나 하면서 제가 이런 뭐 운동권에 투신했어요. 그 제가 34살 때까지 맨날 수배 받고 쫓겨다니고 국가법법 위반해서 잡혀가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라. 근데 어릴 때 내가 이게 권력, 그죠? 옛날 어른들은 이과 가면 의사, 문과 가면 판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아주 고리타분하게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한테 계속 초등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요. 너는 법률가가 되라. 근데 우리 애는 콧방귀를 뀌는 거라. 요즘 애들은 우리처럼 뭐 권력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지 하고 싶은 일 찾는 거야. 그래, 아무렇게 해도 안 돼요. 거기다가 저는 우리 애를 서울법대 보내고 싶은데 오늘 나라에서 법대를 확 없애보네? 명문대학의 법대를 다 없애고요. 이제 판검사 되는 길은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가가지고 하래. 아유, 내가 참 고3 때까지 애 키우기도 뒤인데 또 로스쿨까지 신경 쓰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우리가 경영학과 갔어요. 경영학과. 근데 얘가 그래도 아빠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2해 전에 재작년이다 벌써. 재작년에 여름에요. 저는 일요일날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애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거 뭐고? 대구 광역시교육청 관리자가 내 PC 원전금 시험.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 일요일날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왜 이렇게 힘노? 하면서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치에 간 건 되긴 하지만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진작 좀 책 좀 읽고 하라니까 시험이 왜 이리 심록하는 놈 치고 70점 넘는 놈 내가 못 봤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애들 한번 쳐보라니까 시험 심딱한 애들 보면 다 70점이에요. 아직 난이도 구분이 안 돼 이런 애들은. 진짜 재수 없다는 소리 듣는 애들 있죠. 다 맞추고 한 개 가지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막 어렵다 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보면 꼭 100점 아니면 96점이라니까. 특히 저학년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문제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틀리죠. 네이버 검색해보면 막 웃기는 대답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가 그 꼴인 줄 알고 이제 막
제가 놀렸죠. 틱틱거렸죠. 그랬더니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 수험료는 딱 쳐놓고 성적이 딱 떴어. 인증샷 딱 알렸어요. 그게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이거든요. 원래 보니까 뭐 그 중에서 한 1,6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이 됐더라고. 로스쿨 정원이 2,000명, 그 중에서 또 한 20%는 또 탈락하고 80%는 이제 변호사 자격을 얻는 거죠. 그게 7,500명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120등 했어요. 잘했죠? 실제 수능에서는요, 200에서 250등 했다니까? 60만 명 중에, 문과 40만 명 중에 상위 약 0.05%.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우리 애가 그 시험, 로스쿨 입문 시험은요, 딱 두 과목 쳐요. 언어 이해 35문제, 논리 추론 35문제. 그리고 문제는 이 로스쿨 입문 시험은요,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지적으로 가장 왕성한 그 세대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그죠? 그 법률가로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라.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특별히 교재를 할 게 없어요. 사설 학원에서도 교재 만들긴 하지만 공인받는 교과서라는 게 없는 그런 시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언어와 관련해서 또 논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딱 그 시험을 치고 오더니 그 성적표를 인정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애가 평소에는 절대로 저를 인정 안 하거든요. 지가 잘나서 잘했지 아빠가 잘 키웠던 소리 안 하던 놈이 그 시험을 떡 쳐보더니 지나가는 길에 쳤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와, 내가 어릴 때 아빠 끌려다닌 게 이래 있을 줄 몰랐다 하면서. 논리 추론은요, 숫자 없는 수학이라. 수학 영역 가운데 가끔 영재들의 뭐 영재 퍼즐 이런 거 보면 말로 하는 여기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두 영역이잖아요. 여기 엄마는 그래도 수준이 좀 높다. 우리 120등 했다니까 좀 놀래네. 어떤 학교 가서는 실감을 못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이거든요. 연세대, 고려대가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 80명 로스쿨 정원이.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의 문과에서는. 물론 이 로스쿨 입문시험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공인 외국어 성적, 학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요소들이 반영되지만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점수죠.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이 시험에서 한 평균 점수 110점 정도 받으면 가요. 근데 우리 애가 획득한 점수는 137점이거든요. 예, 입시 시험에서는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 내가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자, 어린 시절의 좋은 의리책 읽기는 평생 간다. 평생 영향을 미친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단지 이번 기말고사 국어시험에서 한 개 더 맞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는 수능 지문도, 영어 지문도요. 이거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수능 영어도 듣기 17문제 빼고 나면요.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리고 전부 독해예요. 독해. 언어만 영어로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제기를 잘한 아이들은 영어에서도 굉장히 수월해요. 우리 애는 수능 영어 칠 때도요.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 지문에 10개씩 있어. 알아요? 농담 아니고요. 우리 애는 잠수는 영어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DVD 실컷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건 말해야 되나? 그 영어학원 한 번도 안 갔잖아요. 해외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물론 대학 가서는 해외 많이 돌아다녔지만. 아이고. 그 영어, 뭐 수능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체육기 많이 돼 있고, 어릴 때 DVD 많이 봐가지고. 지문 쫙 보면요, 모르는 단어 10개 나오는데 내용을 다 아는 거라. 어릴 때 봤던 DVD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른대. 그리고 다 모르는 건 장난이지, 뭐. 외국에서 10년씩 살다 온 애들이 우리나라 수능을 보면 이렇거든요. 그죠? 외국에서 10년씩 살다 와도 가끔씩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골라요. 나중에 보니까 올해는 교환학생, 외국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는데, 교환학생은 또 중국어 한 대만 국립대학 갔어요. 타이완 국립대학. 작년부터는요, 한 6개월인가 갑자기 일본어를 벼락치기 하더니, 글로벌 기업 가겠다고 지금 일본 회사 들어갔어요. 수능에서 제2외국어 뭐 한 줄 알아요? 서울대 가려면 반드시 제2외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문과에서는. 제2외국어는 아랍어 했어. 아랍어 만점 받았죠. 이게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돼 있던 거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어린 시절 책 읽기는 단순히 국어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한 4학년, 5학년 돼가지고 수학 한번 해봐, 수학.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특별히 그 애들 한 10몇 명을 지금 수학 공부 시켜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요. 애들 주로 어디서 틀린 줄 알아요? 문제를 못 읽어. 대부분 틀린 거면요. 문제를 2줄짜리를 1줄밖에 안 읽거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수학적 사고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읽기 능력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지금 저 학년 때는 다 연산이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학년이 점점 높아갈수록 책 읽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부가 수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주제는요. 제가 일부러 원래 지금 50몇 개, 60개 가까이 학교를 가는데 제가 웬만한 학교는 다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다 영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가는 학교는 다 이 책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데 현실에서 엄마들은 이걸 그만큼 깊이 인식을 잘 못해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뭐 피아노도 중요하고 뭐 발레도 중요하고 또 뭐 사커 교실 뭐 이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책 읽기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뭐야? 갑자기 왜 이카노? 에이씨.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애가 책을 좋아하려면 엄마들 인식이 중요하죠. 애는 아무 죄 없어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막 엉뚱한 데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 엄마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암이나 월서나 요즘 뭐 각광받는 신월성 지국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조암초등학교 학교 설명회? 학부모 총회? 막 이거 하는 날 여기 왔잖아요. 조암원 이상은 저하고 인연이가 여기 엄청 왔어요, 제가. 최근에 한 6, 7번 왔을걸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강의를 딱 한번 했더니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양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 주에 3번을 연속 저를 불렀어요. 저녁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매번 연속 조암에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여기 월서나 조암 엄마들 자부심도 대단하죠. 아닌가? 근데 동청 회장님이 카드라니까? 신성지구에 대한 자부심, 막. 조암초등에 대한 자부심, 막. 그게 지금 우리 연구소 있는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요즘 뭐 한샘초등학교 막 난리잖아요. 우리 연구소 한샘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아니, 한샘과 한솔을 끼고 있는데요. 한솔은 전학을 안 가, 엄마들이. 거기 AK 엄마들이요. AK 엄마들은 한솔도 갈 수 있고 한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한솔은 안 가고 다 한샘 간다? 그래서 한샘은 한 반에 40몇 명이고, 한솔은 겨우 20몇 명. 그래가지고, 한솔은 지금 뭐, 교육청에서 행복학교도 지정했잖아요. 예산도 특별 지원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자부심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자녀에 대해 관심도 많고, 열의도 있고 이러니까. 그 관심과 열의를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요. 애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여유. 책을 읽을 여유. 많은 엄마들이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갈 때 1시간 비니까 그때 책 읽으라 한다. 책 읽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안정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먹고 물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서 쫓기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몰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게임은요. 핸드폰 들자 말자 바로 재밌어요. 근데 책 읽기는 안 그렇거든요. 몰입해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워밍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뺏은 시간을 사실은 아이한테 돌려줘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 말고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의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죠. 옛날에 그래서 잠순에서는 10몇 년 전부터 거실을 서재화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빠들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프로야구 본다고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있잖아요. 센 엄마들은 물론 볼륨 0으로 해서 발악하지만 대부분은 아빠가 하고 막 애들은 가면 책 읽을 분위기가 안 돼. 그래서 텔레비를 안방으로 넣고요. 거실을 서재화해가지고 가운데 탁자 놓고 거기서 애들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뭐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책도 읽고 이런 이제 그런 운동을 많이 벌였다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애들이 책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학년이니까 특별히 네 번째 조건 저것도 중요해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된다. 많은 젊은 엄마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살림도 해야 되고 동생도 있고 바쁘니까 니는 한글 알잖아. 이제 네가 읽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알지만 영어책을 못 읽는 것처럼 한글 안다고 한글책을 줄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아이한테는 네 그래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지만 읽는 거 보면 막 답답하죠.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이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5년 전인가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중에 7부작제가 뭔지 알아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거예요. 이걸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거든요. 자, 1학년 아이들이 엄마들이 읽어주면요 4학년 수준도 들을 수 있어요. 엄마들은 그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띄어읽기, 분위기나 배경 이런 걸 살펴서 읽어주니까 그죠? 아이들 이해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책도 엄마가 읽어주면 이게 내용을 소화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언제까지 읽어주나 하면 애들이 듣다가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너무 느려 터져서 답답한 날이 와요. 그럼 뺏어가요, 책을. 그때가 지가 읽을 때죠. 거기까지는 꾸준히 읽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우리 집은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보고 우야라고. 그때는 아빠의 도움을 청해야지, 아빠의 도움.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꼭 막 눈 초롱초롱 뜨고 막 책에 집중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책은 애들이 그렇게 하지만 어떤 책은 레고 만지면서 다른 짓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무릎에 이렇게 애들 눕혀놓고 읽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우리 엄마 밑에서 많이 자란 경험이 없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요. 어머니 벌써 돌아가신 지 15년 넘었는데 엄마가 밤에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 오전에 주무시고 제가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무릎 베래. 그리고 누우래.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귀 후벼줘요. 몇 번 그랬는데 그 귀 후벼줄 때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던 그 따뜻함과 안락함 그리고 그 귀지를 파낼 때의 시원함 그 기억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애들 내 무릎에 눕혀놓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담은 그림책 한 권 읽어주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이한테는 얼마나 행복하게 그게 이제 저장될지 몰라요. 좋은 책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실. 좋은 책 없으면 좋은 책이 없으니까 대부분 애들이 지식 중심의 책읽기를 하다가 재미를 못 느끼고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부 만화 보고 학습 만화 보죠. 책 읽으려고 하면 다 만화책 들고 있어요. 동네 서점이나 대형 서점 가면요 중앙매대에 학습 만화가 제일 눈에 잘 띄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우리 연구소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뭐 이런 걸 찍고 뭐 진짜 엄마들이 하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책들을 나름대로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뒤로 가면서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그대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려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사진 찍다가 뭐 할 말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서점 가면요 중앙매대에 마진폭이 가장 큰 학습 만화 같은 걸 올려놔요. 그 애들 책 읽으러 가면 다 학습 만화 들고요. 또 엄마도 책이 중요한 줄 알아가지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엄마 장 보고 있을 동안 2층 서점에서 책 읽고 있어요. 그럼 다 만화책 들려요. 우리 어릴 때도 대유행했던 만화가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건 괜찮은 만화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릴 때 읽을 책은 아니니까 좀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막 애들 어린이책 시장을 덮었어요. 정말 조잡한 그림으로 된 그 당시에 뭐 그리스 이 로마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이상한 진짜 촌스러운 만화에다 제일 뒷페이지에다가 한자 카드 하나 붙여가지고 마법천자문 하면서 또 막 그리고 또 이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라. 뭐야 참. 또 얼마 있어 요즘은 Y가 장안을 휩쓸고 있어요. 처음에 Y는 좀 괜찮은 좀 질 좋은 책이 좀 나오더니 이게 장사가 되니까 오만 찌개다시 책에 다 Y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지금 뭐 수백 권이 나와 있어요. 여기 다 Y 들고 있죠. 근데 이 인터파크나 교보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전집이나 만화는 통계를 잡지도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어린이책 시장에서 만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균형을 잡아야죠. 보통 어린이책 시장에서 만화책의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돼요. 출간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도 글줄책과 만화책의 비율을 그 정도 균형을 최소한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학년일 때는 꼭 글밥 많은 책 필요 없어요. 사치예요, 사치. 요즘은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발달하고 갈수록 미디어에 익숙해지죠. 옛날에는 텍스트였다면 요즘은 이제 좀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은 그죠? 텍스트보다는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서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어요. 우리 카페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하다 제 강의를 듣고 그죠? 베트남에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것도 2번이나. 베트남 교포가. 또 이번 토요일은 우리 뭐 연구소 상담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기도 남양주에서 내려온대. 남편 끌고. 그 젊은 엄마들 그만큼 유튜브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동영상 이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책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들어갔다 오면 글밥 많은 책은 강조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주옥 같은 그림책.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고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엄마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한 눈을 뜨게 하려고 일부러 네. 반드시 엄마들이 집에서 그 책을 읽고 이거 나눈 다음에 아이가 이제 연구소 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그림책들이 널렸어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그림책 이런 거. 자, 좋은 의책이 뭔지 잘 모르면요. 많이 팔린 책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면 1번이 뭐예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죠. 불멸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멸의 그림책이에요. 이거 나온 지 벌써 한 50년 지났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어린이책. 저는 이 권정생 선생님이 안동에서 오래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어떤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그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테마공원으로 꾸며놨어요. 거기 가시면 권정생 선생님 일대기부터 시작해서 작품 세계, 강아지 똥이나 엄마 까투리, 이런 동상, 이런 거 막 있고 이래요. 저는 2해 전에 우리 연구소 아이들 데리고 한 100명 데리고 거기 소풍도 갔다 왔어요. 아이들한테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의 책들은 사서 또는 빌려서 아이들과 나누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엄마 까투리 저런 거 읽다 보면 엄마들 다 울게 돼 있어요. 이런 좋은 책들은 제가 매주 한 권씩 선택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신기하게도 우리 연구소에 이제 제 강의 들어오신 엄마들 보면 다 30대 후반, 40대 이런데 애기처럼 제가 그림책 읽어주면 듣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가 나누고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하기에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들. 물론 고학년용으로는 유명한 몽실언니. 이런 책은 6학년인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젊은 엄마들 백희나는 좀 알더라고. 이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나온 지 한 10년 좀 지났죠. 저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됐고요. 백희나 씨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로 성장시켰어요. 제 양반이 만드는 그림책들은 다 애들이 좋아하죠. 어제도 제가 4학년들하고 저거 장수장 선생님 가지고 수업했는데 이 유아용 그림책 같죠? 그림책은요, 사실 좋은 그림책일수록 어른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기서 무슨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 그런 책이에요.
여기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은요, 원래 나온 책이에요. 제가 산지 저거 2주도 안 됐어요. 제가 저거 읽어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강의도 했고요. 학교마다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생략하려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겨워가지고. 혹시, 다른 강의 보시면 이제, 아니면 엄마들 책 사보셔도 되고요. 알사탕만 가지고 따로 우리 연구소에서 한 강의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최석기 씨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인데,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2회 전에, 이분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림책 같은 거 많이 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그림책을 표절해가지고 2회 전에 책을 표절한 게 2권인가 밝혀지는 바람에 그 후로 지금 활동 안 하시는지 아직 요즘 최근 신간은 없어요. 근데 이 너는 기적이야라든지, 엄마가 화났다라든지, 이런 그림책은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이죠. 외국의 그림책 중에서 뭐 유명한 분도 많잖아요. 유아용으로는 요즘 뭐 앤서니 브라운 해가지고 원화 전시회도 많이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존 버닝햄을 놓칠 수가 없죠. 정말 아이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이 마음의 세계, 이런 걸 포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패트리샤 폴라코 보면 이분은 자기의 직접 이 경험을 그림책으로 다 만들어요. 그 대표작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인데,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이 뭐라 그러지? 난독증? 글자를 몰라, 문자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애들한테 놀림받고 쉬는 시간 되면요 늘 계단 밑에 숨어 지내고 이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패트리샤 폴라코가 5학년 때 어떤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폴칸가? 선생님이 정근을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신기하게도 패트리샤 폴라코의 단점은 보지 않고 잘하는 점을 딱 주목한 거야. 어느 날 미술 시간에 폴라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린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야, 네 그림 잘 그리네 하면 칭찬했어요. 이게 패트리샤 폴라코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문자를 가진 다른 선생님하고 방과 후에 문자 교육을 따로 받고요.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됐거든요. 저 고맙습니다 선생님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십 년이 흘러서 어느 결혼식장에서 30년인가 흘러서 어느 결혼식장에서 이 폴카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리고 폴카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하면서 그래 요즘 니 뭐 하면서 지내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패트리샤 폴라코가 아주 수줍은 얼굴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이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는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그때 이미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때 그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마다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꼭 이상하게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이러죠. 그보다는 훨씬 더 아이의 장점을 보고 장려하는 게 훨씬 낫죠.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애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하니까. 요즘 이제 핫한 그림책 작가예요. 한 페이지에 대사가 한 줄씩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림 자체가 그 위트와 해학, 뭐 촌철살인 이런 걸로 이제 돼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엄마들 생각에는 본전 생각 나죠. 글자가 한 줄씩밖에 없어서 이런 책 이제 본전 생각 나면 빌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들 왜 인형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 연구소에 신혼래 하나 오는데 걔는 막 온 침대 주변에 다 인형이라 인형. 걔는 뭐 엄마가 협박할 때 뭐라 하잖아요. 인형 확 다 갖다 버린대. 가면 애가 깨갱. 이 토끼 인형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글밥 좀 있는 책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 내 짝꿍 책인데,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서울에 전학온 영대라는 꼬마가 돌봐준 사람 없고 이래가지고 꾀죄죄하게 지내면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로 아이들과 소통하거든요. 저는 저 책 읽을 때마다 또 아이한테 읽어줄 때마다 제가 막 눈물이 나서 꼭 어린 시절에 져갖고 이래가지고 제가 치유를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안 좋아하는 고학년들 오면 제가 일부러 붙잡아 놓고 제가 읽어주거든요. 제가 읽어주면 저도 지금도 우는데 애들은 뭐 꺼벙아 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있잖아요. 선생님 왜 울어요? 이렇게 자꾸 막.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학년이니까 가능하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했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을 우선적으로 빌리시면 되죠. 미국에서 해마다 미국 전미도서관협회에서 미국에서 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1년에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 그리고 후보로 이렇게 추천이 됐던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저렇게 노란 딱지 붙여서 칼데콧 아너, 칼데콧 메달 이렇게 붙여놔요. 저게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한 180권 지금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80권 이상이 있는 거죠. 저런 그림책만 뭐 따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되고, 저기 한 권 한 권이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이에요. 일어나요 로자나 까마귀 소녀 이런 건 고학년용이고요,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어나요 로자 저건 실화거든요. 미국 남부에 엘레베마주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엘레베마주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이기고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다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 5, 60년 전에도 여전히 이 흑백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버스를 타면요,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고, 중간에 두 자리만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흑인 아줌마 로자 파커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중간밖에 없어서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들이 올라탔어요.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이 로자 아줌마한테 일어나서 꺼지라고 하는 거야. 제목을 너무 부드럽게 번역해놨죠. 일어나요 로자가 아니고 꺼져 로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로자 아줌마가 여기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기죠. 그랬더니 또 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라. 일어나라고 막 지랄을 해요. 그래도 로자 아줌마가 당당히 버텼어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 로자 파커스 아줌마를 연행해 갔어요. 이게 몽고메리에 다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흑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했어요. 학교나 직장 갈 때 다 걸어 다닌 거야. 이거 무려 1년이나 했어요. 1년. 근데 이 소식이 전 미국에 알려져가지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에 동참을 한 거라. 그래서 전미국적 운동이 됐죠. 그래서 1년 만에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이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흑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차별이죠, 차별.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읽다 보면요, 차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흑백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차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거의 그림책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런 그림책이에요. 하나하나를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 대부분 제가 강의 때마다 한 권씩 택해가지고 이렇게 엄마들하고 나누는 이런 그림책들이거든요. 이런 건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한테 꼭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한번 읽어줘 보시고요. 별로 내가 잘 안 뭐 추수가 잘 안 건져지지 않고 나눌 게 잘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카페 들으셔서 지난 강의를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국에는 미국에 칼데콧상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수준의 그림책이죠. 유명한 그림책들이에요. 고릴라 이런 거 엄마들 다 아실 테고 유치원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 하는 그런 그림책이죠. 블랙독 같은 그림책은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자주 소개하는데요. 이건 두려움에 관한 그림책이에요. 저 집이 한 채 있죠?
저 영국이나 미국의 집들은 저렇게 다 복층이에요. 2층이고 마당 있고 이렇거든요. 어느 날 마당에 창밖으로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아빠가 보니까 산더미 많은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놀라가지고 창문을 다 잠궈.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올까봐. 엄마가 보니까 집채만한 개가 개인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커튼을 닫혀요. 이 집에 큰 오빠가 보니까 개가 막 완전히 막 무슨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잠궈. 근데 이 집에 막내 꼬마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4-5살 돼 보여. 이 꼬마가 또 보니까 밖에서 웬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놀고 있거든. 얘는 겁도 없이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개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놀아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 개하고 애하고 집에 들어온다. 이 신기하죠? 자,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집채 많은 개일 수도 있고 또 산더미 많은 큰 개일 수도 있고요. 또 막 굉장히 사나운 막 이런 엄청난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순진한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지가 놀 만한 강아지인 거라 사실은. 두려움이 보통 이렇죠.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인식할 때 아이들 새학기 돼서 그죠? 새학급에 편성되고 이럴 때 많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막 몸살도 하는 애도 있고 막 입술 터지는 애도 있고 그래요. 표현은 안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엄마들 같으면 이사 갈 때 이사하기도 전부터 머리 터지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새학기 같은 때 애들한테 블랙독 같은 거 읽어주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전학 가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막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의 정체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걸 나눌 때 아주 유익한 책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두려움의 정체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출간된 어린이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뭔지 알아요? 예? 이거라고? 네. 시리즈물로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8억 5천만 부 팔렸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학년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한샘초등학교 6학년짜리, 한샘초등학교 나온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애는 지가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었다 해요. 나니아 연대 굉장히 두꺼운데. 진짜 재밌어요. 단행본으로는 고학년용 책,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있어요. 그게 4천만 부가 팔려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에요. 자, 그림책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 미국에서 만든 책이고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건 캐나다에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 두 책 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에 아주 주옥 같은 책이죠. 세계적인 그림책.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그 동네 언니들 집에 놀러 가보고요. 이런 책이 딱 있으면 책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책 없고 뭐 웅진 비주얼 법가나 있고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시간만 많으면 뭐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학교 가서는 1시간 동안 이야기만 하다 온 적도 있고요. 어머니도 직접 한번 읽어봐요. 아니, 아이한테 한번 읽어줘봐요. 지금 저학년이죠. 이건 고학년 책, 책 먹는 영어는 뭐 2, 3학년 읽을 수 있지만, 삐삐 롱스타킹이나 샬롯의 거미줄 이런 건 이제 고학년용 책이에요. 이것도 고학년용 책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읽기는 좀 그렇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고종욱 씨는 자기 자신이 이거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모든 책은 장애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실렸고요. 안내견 탄실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최근에 뭐 연극으로도 나왔다더라. 그리고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이분이 대표작이죠. 네.
황선미는 그 초등, 중학년,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은 황선미가 만든 걸 제가 못 봤는데 초등, 중학년,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글밥 많은 책을 가장 잘 만드는 작가 중에 하나죠. 그 마당을 놓은 암탉은 지금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난리죠. 아래 어떤 학교 엄마가 아까 엄마가 화났다 이 책을 읽고 막 애한테 읽어주니까 통곡을 했다고 하죠. 그 엄마가 어제는 2탄 올렸더라고요. 카페에 글을 써 올렸어요. 2탄으로 마당을 놓은 암탉을 애하고 같이 읽었다는 거라. 2학년인데. 이거 2학년 읽을 책이 아닌데.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이거 읽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있잖아요. 둘이 막 끌안고 울고 막 애하고 엄마하고. 이 엄마 희한하대. 바로 실천해가지고요. 그 애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글로 남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 이 황선미는 그래서 이런 책으로 전부 이 마당으로 놓은 암탉이나 또 나쁜 어린이 이런 건 전부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외국 작가로는 이제 영국 작가 로알드 달 있죠. 로알드 달의 작품은 글밥이 많은 책이에요. 저학년용도 있고 고학년용도 있는데 우리 애는 뭐 얘를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을 다 읽고요. 어릴 때부터 로알드 달의 일대기 자서전도 다 읽고 이러더라고. 작년에요. 얘가 서울에 있으면서 여름방학 때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영화 보러 가자 한 거야. 가족끼리. 뭔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작년 여름에 개봉했거든요. 그게 뭔데? 하니까 왜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그 책 있잖아. 내 친구 꼬마 거인. 시공준이에서 나온 책이죠. 우리 애는 이 로알드 달은 워낙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모든 책은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엄마표 영화 할 때요. DVD 보기도 진짜 좋아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것. 외국 동화들은 너무 재밌죠. 또 우리나라 동화들은 굉장히 감동이 많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렇기도 하고 이래서 이상하게 좀 특징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따라가시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가 딱 이렇게 몇 군데 정해져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출판사가 비룡소죠, 비룡소. 비룡소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림책이나 저학년 문고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잘 만드는 그런 출판사죠.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대형 어린이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 광주까지 어린이 서점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대구는 안 만드는지 몰라. 돈 많은 저런 사람들이 어린이 서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꿈이 어린이 서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꿈만 꾸고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 지금 15,000권 책, 도서관처럼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다 알아서 보락하고. 모르는 사람도 처음 와가지고 막 책 보고 이래요. 서점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냥. 자, 비룡소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준이죠. 전두환 장남이 하는 시공사의 자회사. 시공준이. 저는 운동권 출신해가지고 처음에는 몹시 기분 나빴어요. 진짜로. 근데 운동권이고 나발이고 애를 잘 키워야 되니까 내가 실용적이 되더라고.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공준에서는 진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의 판권을 진짜 주옥 같은 책의 판권을 사와서 그걸 다 번역해요. 그래서 외국 창작 동화 하면 거의 1인자가 시공준이에요. 그림책 하면 비룡소와 거의 쌍벽을 이루지만 외국의 창작 동화 하면 시공준이처럼 잘 번역하는 곳이 잘 없죠. 요즘 데이트치는 이거 13층 나무집 시리즈 알아요? 이거 막 애들이 난리잖아요. 이것도 시공준이에서 나왔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자, 어린이책 시장에서 한 3, 4위 하는 이제 브랜드 중에 하나가 길버드 어린이고요. 길버드 어린이에서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아까 말한 강아지똥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죠. 정말 좋아해요. 이게 8권인가 9권 나와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안 가봐요. 제가 볼 때는 희닥한 그림책인데 애들이 그래 좋아한다. 손톱 깨물기, 용돈 주세요,
지하철을 타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저 그림책은 시리즈마다 다 숨은 그림 찾기가 숨어 있어요. 그림책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재미도 있죠. 이건 실제로 길버드린이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애들 키우는 이야기예요. 지원여 병관이. 근데 이분은 그림을 못 그려. 그래가지고 그림책 작가는 따로 있어요. 그 그림책하고 스토리 작가하고 이렇게 합해서 나온 시리즈죠. 고대영 작가는 대구 내려와서 제가 강의하는 호세우치라는 어린이 서점에서 자기가 만든 책 이야기를 직접 강연한 적도 있어요. 보림도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예요. 따로따로 행복하게 적은 한부모 가정,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집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집 양쪽을 터널로 파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혼을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이러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인정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한 아주 창의적인 그림책이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저건 유명한 책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늑대는 나쁜 놈이고 아기돼지는 억울하고 이렇죠. 근데 늑대 입장에서 들려주는 거라.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패러디한 동화책이 엄청 많아요. 다른 관점에서. 늑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들어보면 늑대 이야기 들어보면 늑대 아무 죄 없다니까. 그냥 심부름으로 돼지집에 뭐 빌리러 갔다가 첫째 집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지푸라기가 날아갔고 지푸라기를 뒤져서 돼지가 안전한가 보니까 거기에 햄이 하나 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었다 하면서 뭐 희한하지. 정말 창의적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서 존 세스카라는 사람이 썼는데 진짜 유명한 책이에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죠. 자,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고생하면서 오랫동안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출판사가 사실은 창비예요. 창비. 전집이 판치는 이 문화 속에서 그 창비 아동문구라고 해서 고학년용 어린이책은 지금 300권 이상 계속 나왔죠. 수십 년 동안. 그 창비에서 요즘은 이제 좀 더 유연해져서 어린이책, 그림책도 막 만들고 있어요. 이게 창비의 저학년 문구예요. 엄마 사용법, 기호 3번 안석봉, 이런 거 최근 작품도 억수 재밌어요. 반장 선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엄마 사용법 같은 건 이제 엄마를 마켓에서 바꾸는 이야기죠. 사와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엄마 사와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사용 설명서 같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제가 잠수는 영어 할 때 우리 애가 즐겨본 영화 중에요. 마미 마켓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맨날 막 뚜껑 열어서 고함지는 엄마 마켓에 내다 팔고 다른 엄마 사와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바꾸는 거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였다 하면서. 자, 딱 12시니까 이제 가야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권을 권해드리고 가려고요. 이건 애들 책이 아니고 엄마들 시각교정용 책이에요. 우리 아이 책나개를 달아주자. 저거 제가 한날에 15년 전에 잠순에 추천해가지고 아주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제 강의하면서 계속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읽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고 내 시각을 확 바꿔주는 책이에요. 저 책 읽다 보면 이제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되죠. 정말 못 뵙게 써놨어요, 저 사람은. 저도 신경질 나더라니까. 제가 유일하게 산 전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옹진에서 온 학생과학 대백과라는 거거든요. 백과사전 20권짜리. 요즘 필요도 없는데 그걸 내가 어디 선배 집에 전라도 광주 가서 봤어요. 우리 애보다 3살 많은 선배 집에 가서 어우 저건 내 처음 보는데 하면서 백과사전 하나는 집에 있어야지 하면서 대구 와가지고 전집 할인 매장에 직접 제가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친구들하고 고수톱 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죠. 그 아저씨가 돈이 부족한지 그 80만 원인가 하는 전집을 내가 4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우리 애가 한 5번 보고 말더라고. 그걸 할 수 없이 제가 또 팔았잖아요. 도로 30만 원 받고 몇 년 후에 제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갔어요. 다 반값 주고. 심지어는 제가 읽고 있는 육아서적도 어떤 엄마들 와가지고 책상 위에 10,000원 얹어놓고 들고 가본다니까. 우리 애가
수학 공부하면서 남겼던 수학 풀이 노트 있잖아요. 엄마들이 다 한 권씩 빌려왔어요. 수십 권 되는 거. 그 지금 다 회수를 못 해가지고. 한 10권밖에 안 남았어요. 자, 소설처럼은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책 읽기의 세계로 인도했는지를 소개하고 우리한테 충고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려면 아이들에게 10가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 10가지 권리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10가지 권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책을 읽다가 때려치울 권리. 우리 생각에는 책 한 번 읽기 시작했으니까 찐득이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 근데 이분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연속극보다 재미없으면 다른 연속극 찾느라고 채널 돌리는 것처럼 책을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덮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책이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겨운 책 억지로 이렇게 하면 책 읽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10가지 권리를 아이들한테 보장해주면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문고판이에요. 문고판. 그래서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이렇게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제 연구소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로 올라가 있어요. 그 밖에 잠수를 행하는데 필요한 DVD 목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 추천하라고 하죠. 좋은 어린이책. 그 좋은 어린이책 목록 엑셀 파일도 올라가 있고요. 오늘 제 강의 PDF 파일도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카페 회원들이라고 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카페 안 들어오고요. 유튜브 가셔서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제 동영상이 한 400개, 400개 올라가 있어요. 도움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잘 웃길 줄도 모르고 지난주에 문소연 선생님 왔다 갔죠. 이쁜 아줌마 왔다 갔죠. 그 아줌마 저하고 같은 반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연수 받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교장선생님 반, 은퇴한 교장선생님 반하고 나머지 젊은 분들 반에가 이렇게 반에서 연수를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문소연 선생님은 진짜 프로더라니까. 이미지 컨설턴트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와 놀랍대.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웃길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엄마들이 하품도 가끔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12시까지 끈 거예요. 안 듣는구나. 이거 내가 재미없구나 싶으면 11시 반 되면 저도 도망가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저도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12시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여기 조암초등학교 진짜 자주 왔거든요. 7번인가 8번 왔는데, 그래서 남의 학교 같지 않고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저도 이 동네 살고 이러니까. 혹시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어려움이 안 닥치면 좋겠지만, 어렵거나 엄마들이 길을 잃거나, 잘 모르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 놀러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면 게시판에 써도 되고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도 또 혹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